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해설 1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철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긴장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시험 잘 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험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3월 학력평가나 그 다음에 5월에 치른 그런 4월 학력평가나 그런 것들과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 있잖아요. 그리고 이 6월 모의평가는 특히 여러분이 이제 치르게 될 2024학년도 수능을 어떤 가늠하는 어떤 바탕이 또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또 아무래도 문제도 풀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채점했으니까 나왔을 텐데요. 근데 그 점수 여러분의 수능 점수 아닙니다. 그죠? 점수가 잘 나왔을 수도 있고 생각한 것보다 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점수 우리 수능 점수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점수가 아니라 내가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건 또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여러분이 분석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분석적으로 파악하고만 또 가는 건 아니죠. 파악해서 알았으면 특히 자신의 부족한 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공부를 함으로써 그런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또 잘 세워야 하겠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수능 때는 더 좋은 최고의 그런 결실을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그렇게 과정으로서 여러분을 좀 더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모의평가라는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잘 또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함께 이번 1부 1번부터 그리고 이제 7번까지 두 개의 세트를 이제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에 대해서 먼저 좀 전체적으로 잠깐만 좀 언급을 좀 하고 시작을 하죠. 이번 모의평가의 독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년에 비해서 내용적으로 체감적인 연계가 좀 더 강해졌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개의 세트가 있죠. 제일 처음에 독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개의 세트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3개의 세트가 사실은 실상 거의 여러분의 이제 점수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정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독서 영역일 텐데 그 3개의 세트가 모두 EBS 교재에서는 연계가 됐습니다. 수능 특강 독서에서는 연계가 되어 나왔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과거에 간단하게 그런 연계 교재에 있던 어떤 단어나 어구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살짝 활용이 된 것에 비해서는 내용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연계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원에서 얘기한 대로 체감 연계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그런 경향이 이번 시험에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 여러분이 문학에 대한 그런 연계 대비도 또 잘 해야 하겠지만 독서에 대한 연계 대비도 올해 좀 더 신경 써서 한다면 더 좋은 결실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독서에 대한 연계는 하나의 어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재작년 수능에 굉장히 어려운 독서 지문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해겔의 변증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지문은 시험 당일날 처음 접했다고 한다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문의 상당한 내용이 그 해 수능 완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완성을 바탕으로 강의도 듣고 해서 여러분이 그 해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연계 포인트로 짚어서 그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대비를 충분히 하고 수능 시험장에 갔다고 한다면 그 지문을 굉장히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연계 체감과 관련해서 이제 바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요. 함께 공부해서 좋은 결실 거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먼저 1번부터 3번 독서 이론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읽기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빨리 좀 문제를 훑어보도록 할게요.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 앞부분만 빠르게 훑어내리면 출제 요소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면 슈츠, 그리고 독서 습관, 독서 동기, 때문에 동기, 위하여 동기 이런 말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있는 말들은 하나의 어떤 용어, 개념어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 요소를 주목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슈츠, 뭐 독서 습관, 독서 동기, 때문에 동기, 위하여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요소라고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보면 A를 참고할 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A 부분과 관련해서 A 부분인 요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문제의 그 글상자 안에 있는 것에 대응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그 기억, 니은, 디귿이 결국은 출제 요소예요. 그러면 그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말들이 지문에 있다고 한다면 이 지문에서 이제 그 말들 중심으로 내용을 빠르게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출제 요소 파겠죠. 보죠. 1문단입니다. 뭐 1문단 보면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는 동기와 관련해서는 권유, 추천, 자기개발 여러 동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서 동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죠. 독서 동기는 하면서 이렇게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독서를 이끌어낸다, 그 다음에 지속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 우리가 독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나타내는 말은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시작이라는 말을 이끌어내고랑 대응시켜야 되고 지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지속이랑 또 대응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서 동기의 개념에 이 정의에 시작, 지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슈츠라는 이름 나오네요. 자, 독서 동기라는 것도 그렇고 슈츠라는 것도 첫 번째 문제의 출제 요소를 우리가 확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슈츠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뭔가를 제시를 했는지 슈츠에 관한 정보를 주목하면 되겠는데 여기 때문에 동기라는 것과 위하여 동기라는 이런 작은 단위로 묶여있는 두 개의 개념어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거 이제 주목을 하고 이제 슈츠가 요 두 개의 개념을 통해서 독서 동기를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네요. 그러면 1문단 봤는데 이 1문단 관련해서 이제 1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고 1번도 같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1번에 1. 타인의 권유나 추천이 독서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1번에 2번. 슈츠는 동기의 두 측면을 합쳐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했다고 되는데 동기의 두 측면이 있는데 요 두 측면은 각각의 하나의 유형, 두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의 유형을 제시했다는 건 정말 너무나 눈에 띄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2번 답으로 금방 나오죠. 그래서 이건 정답률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도 한 98%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독서 동기의 정의는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독서를 시작하게 하는 님과 계속하게 하는 님, 이런 시작, 계속하게 하는 님. 그렇다면 1번에 4번도 이 1문단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 5번은 아직 판단은 안 되네요. 독서 습관이라는 말은 아직 못 봤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A로 갑니다. A를 보면 이제 때문에 동기가 이제 개념이 뭔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독서 행위를 하게 만든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유발한 계기죠. 계기고 독서를 유발했다라는 것은 독서를 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이겠죠. 독서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독서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야지. 그래서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에 해당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위하여 동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제시가 되면 결국은 둘의 어떤 뭐 공통점에 관한 정보도 제시가 될 수 있지만 흔히 차이점에 관한 정보가 주로 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여러분이 빠르게 또 짚었으면 되는데 뭡니까? 자, 일단 여긴 이유, 계기인데 여기는 독서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독서 행위의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독서한 이후에 이제 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이후 시점의 상태에 대한 기대나 예측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독서 이전 시점에 이미 발생했다라는 것과 역시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독서 이후의 시점에 그 이후의 시점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물로 책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독서를 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저 선물로 책 받은 것 때문에 이제 독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때문에
동기지. 그죠? 그 다음에 독서한 후에 대화를 나눈다? 그게 이제 어떤 독서의 목적이 된다? 그럼 이건 위하여 동기가 되겠죠. 또한 독서 행위를 통해 성취감이나 감동 느끼는 거. 이 성취감, 감동도 독서 이후에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위하여 동기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책을 읽어가지고 실망시키지 않는 것도 독서 이후의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위하여 동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묶여진 A는 때문의 동기랑 위하여 동기 그 개념을 사례와 관련지어서 잘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과 관련해서 1번에 3번, 5번 남은 선택지 판단을 해보면 아직 이 문단에서 독서 습관의 형성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3번, 5번 독서 습관의 형성 다루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직 잘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마저 읽고 합시다. 동기 개념은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독서 습관의 형성,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앞에 지시되어 있는 이런 동기 개념을 가지고 독서 습관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독서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재밌었던 거야. 너무 재밌어.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유익한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책을 읽고 싶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다른 책을 더 읽고 싶다는 것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 요 다른 책을 읽는 것에 이것이 이제 무엇이 되는 겁니까? 때문에 동기가 될 수 있죠. 이미 경험한 것으로 다른 책을 읽게 되는 어떤 이유,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동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책으로부터 또 그런 즐거움과 유익함을 다른 책을 통해서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책을 읽는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즐거움과 유익함이라는 것이 또 위하여 동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내용을 이제 잘 구별해서 이제 이해했는지 짚어봅시다. 즐거움과 유익함 느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책을 읽고 싶어졌어.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때문에 동기가 되겠죠. 이어서 봅시다. 동시에 새로운 독서 행위를 통해 다시 경험하고 싶어지는 위하여 동기가 되기도 한다. 네, 새로운 책에서 유익함과 즐거움을 또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책에 있어서 새롭게 느끼고자 하는 그 유익함, 즐거움은 당연히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하여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선순환인데 이런 선순환 반복되고 심화되고 그래서 나에게 완전히 체화가 되면 나의 것이 되면 그것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독서 습관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에서 독서 습관의 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독서 습관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이런 때문의 동기, 위하여 동기를 바탕으로 독서 행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런 독서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선순환이 되게 되면 즉 성공적인 독서 경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독서 행위가 이제 지속이 되어서 이제 독서 습관이 형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3문단 관련해서 1번의 남은 선택지 3번, 5번 판단해 보면 3번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서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독서 행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공적인 독서 경험 체험해야죠. 그렇다면 1번에 3번 맞고 1번에 5번 독서의 때문의 동기와 위하여 동기는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독서 습관의 형성에 대해서 때문의 동기랑 위하여 동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1번에 5번도 적절하네요. 2번을 봅시다. 다음은 학생의 메모에다 A를 참고할 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과제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미 받은 거야. 이미 받았고 그래서 이제 철학책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철학 분야의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이미 받은 이 과제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겠어요? 때문에 동기가 될 수 있겠지. 때문에 동기가 될 수 있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철학에 대해 많이 알게 되겠지. 그럼 이 많이 알다. 이 많이 알다라는 것은 책을 읽은 후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결과 맞죠?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위하여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책을 읽어냈다는 뿌듯함, 이 뿌듯함을 느끼는 것 또한 책을 읽은 후에 결과로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역시 위아의 동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을 요 글상자에 있는 내용에다 적용해서 사례에다 적용을 해서 즉 요걸 이제 패턴으로 좀 만들면 이렇게 개념을 사례에 적용해서 사고하는 것인데 이게 추론이에요, 추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는 수능에도요 꼭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면 가는 독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위하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는 때문의 동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독서를 하도록 만든 사건에 해당하므로 때문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독서의 결과로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문의 동기 아니죠. 위하의 동기죠. 3번 보면 가와 나는 이미 발생하여 독서의 기가 되었으므로 때문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가는 때문의 동기, 나는 위하의 동기. 가와 다는 독서 이전 시점에 경험한 일에 해당하므로 때문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가는 때문의 동기지만 다는 위하의 동기. 나와 다는 독서의 결과를 얻게 될 기대에 해당하므로 그렇죠. 많이 알게 되겠지. 뭔가 기대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어떤 기대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독서 이후의 결과에 대한 기대니 둘 다 위하의 동기죠. 그러니까 5번이 적절한 것이죠.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계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문단에서 독서 습관의 형성과 관련해서 이제 본 그 선순환에 대해서 요 시각 자료로 이제 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억으로 시작해 디귿을 경험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독서해요. 그래서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느껴. 그러면 이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이 또 다른 책, 어떤 새로운 책을 또 읽고 싶게 만들 수 있죠. 기억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지. 그죠? 독서를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잖아요.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니은으로 디귿을 얻는 것이 성공적 독서 경험의 핵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우선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독서를 통해서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공적인 독서 경험의 핵심이라고 산문단에서 얘기하고 있죠. 산문단의 두 번째 줄 성공적인 독서 경험의 핵심은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인데 제시되어 있습니다. 3번을 보면 디귿의 경험을 통하여 기억이 생기면 이 즐거움과 유익함으로 인해서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겼다. 그렇다면 이 독서 행위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독서를 통해서 즐거움과 유익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4번 디귿은 니은의 결과인 동시에 독서를 하고 요 디귿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은 당연히 독서의 결과죠. 독서 행위의 결과. 그리고 새롭게 다른 책을 읽고자 하는 목적이 될 수 있죠. 그 새로운 책으로부터 나 이 즐거움, 유익함 또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즐거움과 유익함이 당연히 또 다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적절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의 선순환을 통해 독서 경험이 반복되고 심화됨으로써 독서 습관이 형성된다라고 산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이어서 4번, 7번 세트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세트입니다. 공포소구는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저 공포소구라는 네 글자를 접했을 때 반가운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뭐죠? 바로 이 지문의 내용이 우리 수능 특강 독서에서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관련해서 선생님이 앞서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문에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 있는 내용 요소가 상당 부분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한 특징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자, 공포소구의 개념, 그 다음에 제니스, 그리고 또 여기 레벤달. 자, 이런 이름은 연계 교재를 공부했다면 좀 더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우리가 익히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정보가 연계가 되는 포인트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독서의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주장. 세 번째, 원리방법. 개념, 견해주장, 원리방법에 관한 정보가 흔히 독서의 연계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걸 알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 연계 교재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독해력, 문제 해결력 키우는 공부해야죠. 그와 더불어 지문에 있는 개념 또는 견해주장 또는 원리방법에 관한 정보들을 표시를 좀 해놓고 그 정보들을 내가 정확하게 빠르게 잘 이해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수능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들만 한번 쭉 빠르게 보면서 잘 이해하는지를 여러분이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던 그 내용이 수능 지문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의 경우에는 체감 연계도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번 모의평가처럼 우리 연계유지에 있는 내용 요소들을 좀 상당 부분 좀 많이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계에 대한 대비를 잘해서 얻을 건 다 얻어야죠. 그래서 좋은 결과 맞이해야죠. 그렇죠? 자, 여기 예측하기부터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요소를 미리 파악하면 좋은데 4번 문제 내용 전개 방식이 하는 문제인데요. 앞에 반복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화제에 대한 연구들. 그러면 이 글은 연구들이 나온 거예요. 연구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연구가 아니에요. 연구들이야. 그러니까 연구 딱딱딱 짚으면서 읽어야 되겠고, 그 연구 간의 어떤 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관계에 관한 정보도 중요하게 여기는 읽기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 점 체크하도록 하고, 5번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니스, 레벤달, 위티. 자, 이렇게 지칭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칭어는 당연히 출제 요소가 되고요. 사람 이름이라는 생각 들죠?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들의 견해 주장이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어를 또 여러분이 잘 짚어야 했어요. 그리고 5번 문제는 지문을 읽으면서 또 함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실험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이제 실험이 나와 있는데 집단 1, 3, 4, 2, 3 이렇게 선택지 앞부분에 있고요. 보기가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독서는 보기를 미리 다 읽고 지문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앞부분에 있는 출제 요소를 우리가 탁 잡아낼 그런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기 같은 경우에 좀 앞부분을 한두 줄만 읽어보면 거기에 위티의 결론과 부합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위티라는 말은 앞에 5번 문제 4번, 5번 선택지에서도 봤던 말이잖아요. 아, 그러면 위티. 이 사람의 견해 주장이 이 글에서는 좀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위티의 견해 주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했고, 그에 따라 관련 정보 나오면 이 6번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 또 주목을 하고 표시를 하고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7번 어휘 문제네요. 자, 그럼 이제 지문을 봅시다. 공포소군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공포소군은 메시지 담긴 권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따르지 않을 때의 해로운 결과를 강조를 하는 것인데 어떤 위험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으로써 수용자를 이제 설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미리미리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빠르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쭉 그냥 읽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을 연계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연구 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니스. 자, 이 제니스도요. 수능 특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스의 실험에 대한 얘기도 그 지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이 글을 읽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글을 좀 더 여러분이 더 잘 장악하게 되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에 이제 주목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소구를 3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 네, 이 실험이요. 수능 특강에 있다니까요. 그럼 이미 이해한 바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받아들이게 돼요.
중간 수준의 공포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당연히 수능특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자, 1문단과 관련해서 5번에 1번 선택지 판단되지 않을까요? 제니스는 하고 시작하니까 봅시다. 제니스는 공포소구의 효과를 연구하는 실험에서 공포소구의 수준을 달리하며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보았겠군이라고 됐는데 세 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이니까 수준을 달리한 거죠. 수준의 변화를 준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수용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보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서 5번에 1번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보죠. 레벤달은 하고 있습니다. 레벤달은 하고 있는데, 자, 레벤달은요, 연구를 진척시켰어요. 그리고 이 레벤달과 제니스 연구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이거죠.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이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가 레벤달의 견해주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핵심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이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이걸 독해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견해주장이 제시가 될 때 개념이 함께 이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해주장과 함께 개념이 핵심 출제 요소가 되는데 이 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공포통제 반응이라는 것과 위험통제 반응이라는 이런 개념어를 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했어요. 앞에 글에서 때문의 동기, 위하여 동기라는 그런 개념어를 주목하고 그 개념어를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듯이 여기서도 이런 공포통제 반응, 위험통제 반응, 작은 탐표를 묶여있는 이런 개념어에 주목해서 이것들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공포통제 반응은요, 감정적 반응이고요. 위험통제 반응은 인지적 반응입니다. 후자가 작동하면, 위험통제 반응이 작동을 하면, 자, 뭐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면 어떤 이런 인과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요, 출제 요소로 기본적으로 주목하세요.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전자가 작동을 하게 되면, 즉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게 되면 공포를 통제하고자 할 거 아니에요. 즉 두려움을 통제하려고 할 거예요. 통제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대비되는 짝이 있고요. 인과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인과에 관한 정보 자체도 기본적으로 출제 요소가 되지만 이렇게 대비까지 다 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출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잘 담으면 잘 읽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옆에다 간단하게 좀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통제 반응. 자,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면 이게 이제 인지적 반응인데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권고를 따름. 근데 공포 통제 반응. 이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이 되면 이게 작동하면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걸 이제 보면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하고 이제 또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이거는 앞에 제니스랑 레벤달의 연구와 또 뒤에 이어진 위티의 연구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연구들이라는 것을 출제 요소로 봤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읽을 때 그 연구들 간에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거죠. 그러면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와 관련해서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위티는 제니스랑 레벤달의 그런 연구를 종합을 했고 그 연구들 간의 관계가 딱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위티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그에 앞서서 이 문단 가지고 5번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들 살펴보면 5번에 2번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보았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모두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제니스가 인지적 반응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못했다라고, 즉 감정적인 반응의 측면만 고려했다라고 비판한 것이죠. 적절하겠고요. 3번. 레벤달은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공포 통제 반응보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겠군이라고 됐는데,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권고를 수용하는 거잖아요. 권고를 따르는 겁니다. 권고를 따르는 거는 위험 통제 반응과 관련이 있죠. 이렇게 공포 소구에 담겨 있는 위험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두 개의 이제 대비를 봤으면, 이 두 개의 대비, 요 딱딱 이 정보들을 이해를 했으면 당연히 5번에 3번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권고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위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4번, 5번은 아직 판단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단 이제 위티에 관련된 내용 보고 판단을 해보지요.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를 저하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위협이 있고 뭐 효능감이 이제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도 뭐뭐면 뭐뭐다 이런 거에 이제 좀 주목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자, 그럼 이제 앞에 더 주목해야 될 핵심어 짚어보면, 공포 속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 그러면 위협의 수준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높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표시를 잘하는 것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공포 소구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면 자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권고를 이행하면 위험 예방이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면 위협의 수준이 높다와 효능감의 수준이 높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 뭐뭐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 포인트로 또 여러분이 주목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협의 수준이 높다는 것, 효능의 수준이 높다는 것에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사례를 들고 있어요. 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불참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과 관련해서 동호 활동에 이제 강한 애착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되겠지.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협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느낄 때, 이 말은 결국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개념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또 잘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정보를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해했으면 됐고, 자, 3문단과 관련해서 5번에 5번, 위티는 공포 소구의 위협 수준이 그 공포 소구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협 수준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험이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는 겁니다. 지금 효능감의 수준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 5번에 5번 적절하겠죠. 위티는 이 두 요인을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이제 결론을 도출하였다라고 됐는데, 위티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했다고 했어요. 이제 종합한 거 관련하여 이제 여기 이제 출제 요소가 되는 이제 정보가 나와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도 보면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라고 되는, 높은 경우죠. 높은 경우. 이것도 모두 높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면 뭐뭐다, 뭐뭐일 때 뭐뭐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앞뒤 관계가 어떤 인과적인 어떤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읽을 때 특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요 내용 출제 요소가 될 것이 당연하니 이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위협의 수준, 그 다음에 효능감 수준.
자, 모두 높아요. 모두 높아. 그럼 이때는 뭐가 작동한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여기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을 때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제 대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 통제 반응, 공포 통제 반응. 자, 가뜩이나 뭐뭐는 뭐뭐다 자체도 출제 요소가 되지만, 뭐뭐일 때 뭐뭐다도 출제 요소가 되지만, 이렇게 또 대비까지 되면 더더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거는 기출 분석을 하면 또 어렵게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위협의 수준은 높아요. 높아. 근데 이제 효능감 수준이 낮아. 효능감 수준이 낮으면 위험 통제 반응이 아니라 뭡니까? 공포 통제 반응이라는 거예요. 공포 통제 반응. 이게 이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자,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네, 위협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 위협을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효능감 수준에 관계없이 공포 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위협의 수준이 이렇게 낮게 되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든 낮든 간에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공포 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게 돼요. 반응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된 결론은 그간의 공포 소고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5번에 4번 선택지 하나 남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마저 합시다. 위티는 수용자가 공포 소고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공포 소고의 권고를 따르게 된다고 보았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고를 따르는 건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 위험 통제 반응과 관련해서 위험 통제 반응은 위협 수준이 높고 효능감 수준이 높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 5번 선택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협 수준이 그 공포 소고의 효능감 수준 5번에 4번 선택지에서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공포 소고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 위협 수준이 높은데 위험을 느끼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 4번 선택지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건 위협 수준이 낮은 것일 텐데 이때는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공포 소고의 권고를 따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권고를 따른다는 건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돼요. 즉 위협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에 4번 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속도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빠르기.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답을 골랐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은 이 앞에 있는 말들을 출제 요소로 짚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지 앞부분에 반복되고 있는 말은 당연히 그 글에서 중심되게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구들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글을 읽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연구들과 관련해서 앞부분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제 제니스의 연구, 제니스의 연구 주목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 제니스와 레벤달 연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이 레벤달이 이 제니스에 대해서 이제 뭘 했냐면 비판을 했어요. 그죠?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연구를 뭐 했습니까? 자, 거기 3문단 첫 번째 줄 보면 이 선행 연구들을 위티가 뭐 한 겁니까? 종합을 했어요. 종합. 그래서 이런 이 관계들을까지 독해하면서 정확하게 미리미리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 2번 답을 빨리 골랐어야 되는 것이죠. 왜 2번이 답됩니까? 처음에 제니스의 연구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니스에 대한 연구와 연결해서 레벤달의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선 선행 연구 결과들과 관련해서 종합한 것이라고 위티의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연구들을 선행 연구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자, 이렇게 답 판단에 필요한 이해를 예측하기 과정에서 출제 요소 파악해서 독해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파악해서 답을 골라야 하는 겁니다. 화재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회적 배경 분석하는 내용이 지문에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배경 분석한 내용은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포소고에 대한 연구들이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됐는지 그런 설명 나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연구들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을 그러면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분류할 때 어떤 기준이 사용됐는지 제시해야 되고 그 기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검토해야 하는데 역시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한 후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연구들을 소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뒤에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를 해야죠. 그런데 이 글의 끝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후속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화재에 대한 연구들이 봉착했던 난관과 그 극복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니스가 연구하는 데서 봉착했던 어떤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레벤달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당면했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위티가 어떤 어려움을 접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정보가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정답은요 2번입니다. 이어서 이제 6번 볼 건데요. 왜냐면 앞에 5번은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함께 풀었었습니다. 5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 읽으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해설해서 함께 읽으면서 풀었었고, 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이 이 세트의 이제 대표 문항일 텐데, 이 문항이 이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또 필요가 있어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실험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한 모임에서 공포 소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용자들의 반응은 위티의 결론과 부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티의 그런 연구 결과 그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실험에서는 위협의 수준 높음 낮음, 효능감의 수준 높음 낮음의 조합을 달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그러면 네 가지 경우잖아요. 네 가지 경우죠. 지문에서 우리가 출제 포인트로 주목했던 것이 그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뭐면 뭐뭐다, 뭐뭐일 때 뭐뭐다,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 반드시 문제 해결의 키로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이어서 이제 또 보면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 1과 집단 2는 공포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응이 없었다라는 건 여기 우리 이미 확인한 바잖아요. 반응이 없었다. 그러면 이 부분 위협 수준이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빨리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가 위협 수준이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집단 1 또는 이 집단 2가 결국 위협 수준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문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집단 3은 위험 통제 반응. 자, 그러면 위협의 수준, 효능감의 수준과 관련해서 이제 높음 낮음과 관련해서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는 것, 이것은 이 경우잖아요. 위협 수준도 높고 효능감 수준도 높을 때. 그러면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집단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또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이 부분에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라는 것은 위협 수준이 높고 효능감 수준이 낮을 때예요. 그러면 집단 4. 그래서 자, 이렇게 추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루어진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가면, 보기는요, 지문과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문과 보기는 서로 내용이 서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할 때부터 출제 포인트를 파악을 해서, 자, 우리 아까 이 위티의 결론, 위티라는 말을 출제 포인트로 주목을 했었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하는 과정에서 그럼 위티가 제시한 이론과 관련하여 그럼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정보를 주목을 하고, 그리고 키가 되는 정보를 이 보기를 읽으면서 서로 딱딱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죠. 대응을 시키면 그 자체가 이제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추론을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추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런 선택지를 보게 되면 선택지가 바로바로 판단이 되죠. 정확성도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겁니다. 1번, 집단 1은 위협의 수준이 낮았을 것이다 라고 되는데, 네, 집단 1, 집단 2 다 이제 위협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절합니다. 집단 3은 효능감의 수준이 높았을 것이다 라고 되는데, 집단 3과 관련해서 위협의 수준이 높고 효능감 수준이 높다라는 것도 이미 추론이 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았을 것이다 라는 것도 적절하겠죠. 집단 4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라고 되는데, 집단 4 위협 수준은 높고 효능감 수준은 낮은 경우예요. 그렇다면 서로 달랐을 것이다,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집단 2와 집단 4는 위협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집단 2와 집단 4, 집단 2는 위협 수준이 낮았을 것이고 집단 4는 위협 수준이 높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집단 2와 집단 4는 위협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적절합니다. 다음 5번을 보면 집단 3과 집단 4는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같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집단 3과 집단 4 위협 수준은 같을 수 있지만 효능감의 수준은 높고 낮으니 다르겠죠. 그러니까 서로 같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 6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수행을 했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능에서는 이 추론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추론일수록 여러분이 그 추론을 위한 사고 과정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그런 추론의 과정을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어휘 문제인데, 문맥상 기역 미음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 이런 치우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어 편향되다. 맞죠? 이것은 이제 그 한자어에 대한 그런 어휘력이 이제 있어야 또 잘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요. 니은을 봅시다. 인지적 반응을 위험 통제 반응이라 불렀다. 그러면 위험 통제 반응이라고 이제 명명한 거잖아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자가 공포 소고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이 겪다, 경험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죠. 발송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요. 그러면 이제 이 영향을 주다, 영향을 미치다 이런 건데, 기여하다라는 것은 영향을 주다라고 할 때 이 기여하다를 쓰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고 할 때 이 기여하다라는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 그런 맥락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니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7번까지 이제 함께 했고요. 이번 시험은 앞서 얘기했듯이 예년에 비해서 체감 연계도가 아무래도 좀 더 높아진 시험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여러분이 보는 수능에서 또 그런 체감 연계도가 또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우리가 또 잘 해야 되죠. 그런 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7번 세트들, 7번
문제들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이번 시험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제는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연계에 대한 요 내용이 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듣고 이제 수능 특강 독서, 문학, 수능 완성 이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데 꼭 유념해서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앞서 4번에서 7번 같은 경우에는 공포소고의 개념, 그 다음에 제니스, 그 다음에 레벤달의 견해 주장 관련 내용이 연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중요한 연계 포인트로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 2개 나와 있고 남은 하나는 뭐죠? 얘기한 게 있는데 남은 하나 바로 뭡니까? 원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죠. 원리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이 원리 방법은요 과정에 따라 제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관련해서 어떤 원리 방법에 의하여 각각의 단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죠? 요 세 개를 핵심 연계 포인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독서에 어려운 과학기술 지문이 있다고 할 때 그 과학기술 지문에서 개념과 어떤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이 좀 표시를 하고 그 부분의 정보들을 내가 잘 이해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수능 앞두고 그렇게 표시하면서 이제 한번 이해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잘 이해하는지 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배경 지식을 쌓는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해력도 기르고 문제 해결력도 기르면서 배경 지식도 쌓아서 연계에 대한 대비까지 잘 하는 것이죠.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지문 가지고 또 요 연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도요,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공부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 지문을 이제 읽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우리 수능 특강 교재 182쪽에서 183쪽에 있는 지문이 연계가 된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에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은 바로 그 수능 특강 독서의 그 지문에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지문을 통해서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여기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 요거 살짝 착각하면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인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런 정보들 관련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게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그 활성화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분자들이 많아서 반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이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연계교재를 통해서 잘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 지문을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걸 보면 여기에 촉매라는 것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 촉매도 반갑지 않았나요? 이 촉매도 바로 수능 특강 독서 교재에서 연계된 개념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이제 변화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수능 특강 독서 지문에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금방 이해를 하는 것이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촉매와 관련해서 촉매 활성이라는 것을 정말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촉매와 관련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는 것도 이것도 역시 우리 수능 특강 독서에서 지문에서 그래프까지 활용해서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당연히 그렇지 하고 바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하고 바로 넘어가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문제 선택지에 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바로 그냥 문제 답을 판단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내가 연계 기제를 공부함으로써 그 연계에 대한 대비를 잘함으로써 정말 빨리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고체 촉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에 대한 설명이 쭉 이제 나오는데, 1문단에 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 활성화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고 한다면 이해하는데 좀 까탈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이 화학 관련 내용이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만 연계에 대한 대비를 잘했다고 한다면 정말 쉽게 이게 친근감 있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 제시되어 있는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에 관한 정보들 또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점 생각해야 되겠고요. 다음, 자 12번에서 이제 이 17번 세트에서도요, 뚜렷한 그런 연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문에 있는 내용 또한 역시 이제 연계된 것들이 많은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지웠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핵심 연계 포인트 세 가지는 뭐다? 핵심 연계 포인트 세 가지는 개념, 견해 주장, 원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문 세트예요. 그럼 이제 인문 세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이나 견해 주장이 이제 연계가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특강 독서라든가 아니면 수능 완성에서 그 인문 지문에서 개념이나 견해 주장에 관한 부분들을 평상시에 읽을 때 좀 따로 특별하게 좀 표시를 해놓고 잘 이해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잘 하는지 체크하면서 나중에 수능 임박해서 한번 쭉 다시 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요소들이 연계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동일론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연계된 겁니다. 동일론의 견해 주장. 동일론은 이 의식 자체를, 의식이 물질적 상태랑 동일하다고 보고 이제 자신들의 견해 주장을 밝혀요. 그래서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랑 동일하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기능주의는 또 동일론이랑 다른 입장인데, 차이가 있는 입장인데, 이 기능주의 입장 또한 역시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기능주의에서 제시했던 그 기능주의의 견해 주장, 그것을 여러분이 수능 특강 독서 그 11쪽, 12쪽에서 잘 표시하고 잘 이해하고 그랬다면 이 내용 또한 굉장히 쉽게 빨리빨리 딱딱 잘 짚어서 이해를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12번에서 17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모의평가 독서 세트들 중에서 난도가 제일 높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난도가 높은 것이 연계가 되었을 때 그 연계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단적인 예가 재작년 수능이 될 수가 있는데,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 있는 모든 세트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정말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수능들 중에 제일 낮았어. 그렇게 낮게끔 만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세트가 바로 뭐냐면 헤겔의 미학이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세트였습니다. 그 헤겔의 미학이론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변증법이라는 것을, 즉 정반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정반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에 나온 수능 완성의 한 지문에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문 자체도 이제 물론 어려워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EBS의 강의, 그 다음에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 헤겔의 정반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다, 공부를 했다. 선생님이 그의 수능 완성 강의할 때 그 정반합에 대해서 교재에 없는 사례까지 들어다가 이건 연계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잘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수능 시험장에 갔다? 그러면요, 자기가 잘 이해한 것이 지문에 있으니 이 지문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당연히 읽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잘 이해하고 남들은 정말 어려워할 그런 지문을 잘 이해함으로써 문제 또한 당연히 잘 풀게 되는 것이죠. 기능주의 입장,
의식은 기능이다.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이런 내용 다 연계된 겁니다. 이 기능이라는 건. 네. 그리고 이런 기능주의와 동일론의 차이도 이 글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데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기능주의와 설의 요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이 글에서 또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이 설의 입장 또한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의 중국어방 논증은 수능특강 독서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 중국어방 논증을 통해서 설의 견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설의 견해 주장을 연계 포인트로 잘 이해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을 아주 잘 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시해 놨는데 이미 이해한 바가 있으면 이 압축적으로 제시된 것들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게 되죠. 이 사고 실험 수능특강 독서교재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중국어로 자 입력 들어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이제 출력을 내놓는데 그러면 입력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내놓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방 안의 사람이에요. 방 안의 사람인데 중국어 사용자도 역시 중국어로 되어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중국어로 답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뭐 방 안의 사람이나 중국어 사용자나 그 함수 역할이 이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를 몰라요. 근데 중국어 사용자는 중국어를 잘 알아. 그러면 이 중국어를 알고 모르고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의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능이 같으면서 이제 의식이 다른 사례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설의 입장이에요. 이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수능특강 독서에서 이미 이해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요소를 잘 이해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 여러분이 12번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연계의 힘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계에 잘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문학만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독서라는 것도 그런 연계 효과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 제시해 준 3개의 연계 포인트를 중심으로 수능특강 독서, 수능 완성 좀 효과적으로 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수능에서 이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이 6월 모의평가가 의미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그 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잘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런 공부를 또 잘할 수 있게끔 EBS에서 수능 전에 그런 연계 포인트를 또 짚어주는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강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체크 포인트 그런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그러면 연계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잘 짚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해를 잘할 수 있고 추론하는 사고를 잘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잘 체크하고 그런 공부하기 바랄게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1부에서 1번부터 이제 7번까지 함께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자, 2부에서는 8번부터 17번까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 자, 우리 연계 포인트 잘 이해했죠? 자,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부 역시 함께 잘 공부해 보자고요. 2부에서 만납시다. 안녕.